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좀 부대낄 정도로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젊은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논란을 충족시켜가지고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국민의힘당의 한계와 탄핵 책임론 논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이 버크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정당이라는 주의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주의와 정견에 의거한 공동의 노력으로 일반적 이익을 중진하고자 결합한 단체를 정당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결합한 단체이냐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의 자유 설립주의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민주적이며 합헌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권에 도전하거나 집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폭도나 군사 집단과 구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의회 제도와 선거 제도는 근대적인 정당 존립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당이 전 근대적인 당파와 다른 점은 그것이 일정한 주의 주장이나 정강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폭넓은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지 대중을 확보하여 합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중앙일보는 국민의힘당 전신에 얽힌 몇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감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지독한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역주의라면 어느 한 지역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독자적인 정치 경제적 권한과 권리나 제도적 지위를 획득하려는 운동 또는 지역 공동체의 고유성이나 지역적 정체성을 국가적 동질성에 흡수당하거나 종속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보호하려는 그런 그것을 골자라는 어떤 정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에 비춰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말 안 듣는 비박들 빼고 영남 친박 중심으로 80명만 당선시켜도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는 전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영남 꼴통이란 비아냥을 자초한 지독한 지역주의와 폐쇄주의가 박근혜 정권의 조기 몰락을 자초한 원인인 것으로 이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대표마저 서울 내기 30대 인사가 당선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8 묘기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성하면서 호남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온 게 주지 사실입니다. 하지만 5년 전 청와대의 공천권 3구 초려 1화에서 드러나듯 국민의힘의 속살엔 여전히 영남 지역주의가 착근돼 있다는 것이 공통적 시각인 것 같습니다. 소위 내 지방처럼 제거하기 힘든 이 지역주의 뿌리를 뽑자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듯합니다. 툭하면 5.18 망언을 쏟아내고 영남 지역주의 본색을 감추지 못하는 국민의힘에는 표주기가 꺼려져 민주당의 인질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중의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호남 행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 기반만으로는 안 되고 소위 플러스 알파가 갖춰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윤 전 총장이 호남행을 결심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당 내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 논란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 이결한 자신을 포함한 62명보다도 행정조직 검찰청에서 총장으로 근무한 윤석열 전 총장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이결은 헌법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고 이에 근거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수순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 위법 행위를 소위 검찰 조직 등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위법 사항을 검찰 조직이 수행하고 대법원 재판 절차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엄한 내란 수준이 위법 혐의 사항에 대해서 민주당 다수의 하원에서는 탄핵 이결이 되었으나 거의 비슷한 의석 분포의 상원에서 대통령 소속 공화당이 7명만 탄핵 이결에 동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위법 혐의 조사 등 그 이후의 절차는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이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당 소속 62명이 정치적 판결이 우선될 수 있는 의결권을 저희 자당 구성원들이 소위 자존질환 속에서 소속 의원 절반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탄핵 의결이 되었고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체적 위법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서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현재 수용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 결정에 당시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부결했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탄핵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고 파면도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태는 주군을 부정한 여당이 헌법 8조 정당 근거에 의한 각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에 의해서 62명이 소위 탄핵 의결에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유권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공당으로서 야당과 정치적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책임이 더 큰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데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각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은 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옹고지선하게 대처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주군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이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탄핵 이결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현재 국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법리라도 검토해서 국민을 향해서 탄핵 발의 논의가 가능한지 여부라도 최소한 정당 대표는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당이 미래는 탄탄대로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대권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내년 대선에도 이들 자당 후보에 의한 자력 정권 교체가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장외 유력 주자들이 입당을 독려해야만 그나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장외 유력 주자들의 입당과 경선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여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국민의힘당 중 대선 주자들이 당선 가능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고만고만한 분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국민이 힘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그 따뜻한 시선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마자들 각인은 너도나도 당선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경선을 통해서 자당 후보가 당선된 그런 어떤 그 사례를 자신들이 당선을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거나 상식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과 최근 당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는 정권 교체가 난망할 것으로 분석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젊은 당대표 리더십은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 개인적 관점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나름의 평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서구 정당에서처럼 민주정당의 기본기를 착실하게 젊은 시절부터 습득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의 전공이 정치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복한 집안에서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잘 나가는 아빠 친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치를 익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새 회자되는 아빠 찬스를 가장 확실히 행사한 어떤 특혜형 정치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연세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소위 국회의원 되기도 힘든데 당대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특혜적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ABC를 배웠다기보다는 영남 지역 대통령에다가 그리고 아빠의 친구에 의해서 특별 배려하여서 정당인으로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아빠 친구의 어떤 유세등등한 정치 행태를 습득함으로써 나름대로 저희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고한 데는 요새 다소 오만스럽고 방자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개명천지라 당대표의 정치 감각이나 리더십 못지않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정치 경제 등 재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시세말로 좀 건방지게 그리고 어떤 상대방을 무시하려 한다는 그런 비판이 우세한 것은 아직은 어떤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의 어떤 그 소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게다가 교과서 정치 외에 감성 정치는 크게 돋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험, 지혜,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 정당 정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해박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를 크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장외 논란,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여성부를 없애자고 논란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떻든 분단이 됐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이념이라든 여러 가지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되는 입장, 그리고 남성 때 어떤 그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복리 중진이라든지 뭐 이런 권익 신장을 위해서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특수하게 어떤 조정될 그런 정책 개발 등을 위해서는 여성부의 필요성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자기중심적 판단을 해서 어떤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든지 야당이 어떤 그 합심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어떤 중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혼자서 언론에 어떤 인터뷰해버리는 뭐 그런 그 상황도 최근에 드러나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은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을 이해시키려거나 국민 입장에서 신중하게 말하려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그의 언행에 있어서 애축을 불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긴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머리 좋은 것만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한국 수재들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경거망동적인 거만함이 그에게서도 은연중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뭐 그전에는 서울대 출신 등 또 스카이대학 출신들이 했는데 요새는 하버드대 출신이 그런 모양이다라는 그 비아냥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이 만약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대 대통령 중 학식 많은 서울대생 뭐 이런 분들을 잘 뽑지 않는 그런 게 기질이 있다는 것쯤은 항상 스스로 자중하면서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오지훈 즉 많은 공부한 사람으로는 건국의 아버지 프린스턴대 출신의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서울대 철학과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대통령이 되신 두 분의 치세등등한 대통령도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봐집니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듬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이런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다면 당대표는 이에 대해서 뭔가 신중하고
진중한 어떤 대안 내지는 어떤 이런 것을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대선배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 등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에게는 탄핵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터에 게다가 그런 의견에 동감하는 국민들 그리고 스스로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능력주의는 소위 20세기 중반 이후의 어떤 능력주의하고 현재의 능력주의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서 능력주의에 의할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가 일반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을 가질 수 있는데 21세기적인 능력주의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이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읽은 바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경우도 능력주의 어떤 문제가 심각함으로써 특히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저자인 예일대학 교수의 어떤 비판적 시각을 연상해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에 대한 재고의 여지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당인도 아니고 국민힘당 당원도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를 위한 구성원들이 언행들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건대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서 제 관점에서 정리해서 방송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입장에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거대 야당으로서 정권 교체에 충실히 앞장서서 국민의 어떤 가려운 점을 해소해 주시기를 거듭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 한번 국민힘 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